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던 그날, 저는 한복 리폼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전통시장 문화센터의 작은 강의실, 낯익은 수강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한 남자.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김나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70대라고는 믿기 힘든 고든 어깨와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에 늦어버렸네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힘 있는 목소리. 이름은 이정우, 71세. 지역에서 잘 알려진 한방 건강식품 회사의 회장이자 한의사 출신이라는 소개가 곧 이어졌습니다. 그날 강의 주제는 색과 선의 조화. 저는 한복이 지닌 고유의 곡선미와 색감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집중한 눈빛으로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인 듯. 강의가 끝나자 그는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작은 티하우스에서 마주 앉아 나눈 대화는 3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는 전통 문화와 의학, 그리고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저는 오랜만에 제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강의실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나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배려와 세심함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설렘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2달쯤 뒤 그는 고급 한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계절 요리,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연 씨, 우리 여생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안정된 눈빛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평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저는 그가 사는 전원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정원, 전통 한옥의 기품,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과 창호문. 그곳은 마치 잡지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리고 결혼 후 매일 아침 그가 직접 끓여오는 한방차. 이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비방이죠. 그는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의 흐름을 서서히 바꿔놓을 줄은. 이정우 회장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의 핀 꽃 향기를 맡으며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한옥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 시선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요즘 해커들이 많아요. 당신 정보가 새어나가면 큰일이죠. 이건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놓은 폰입니다. 처음엔 세심한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려 보니 몇몇 기능이 차단돼 있었고 전화도 특정 번호만 걸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려 하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죠. 이거 왜 이래요? 하고 묻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일 거예요. 내가 곧 해결해 줄게요. 그날 이후로도 휴대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 좀 쉬세요. 밖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연 씨처럼 단아한 분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외출이 가능할 때도 그와 함께거나 경비원이나 가사도우미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그가 직접 한방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처방이라 정확한 비율로 달여야 합니다. 당신이 끓이면 효과가 달라져요. 차를 마신 후에는 늘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흐릿해졌습니다. 간단한 계산조차 어려워졌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한번 마시지 않았던 날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차를 안 마셨군요. 왜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차를 버린 건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순간 이 집 어딘가에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창백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흐렸습니다.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은 조카 혜린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혜린은 정신과 전공의로 2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막지 않는 손님이었죠. 이모, 너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그날도 혜린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이정우 회장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입니다. 드세요. 혜린 앞이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죠. 하지만 혜린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혜린이 돌아간 후 며칠 뒤 밤중에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짧은 문자가 도착했죠. 이모, 차 분석했어요. 벤조디아제핀과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검출됐어요.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의존성 유발, 의료 용도로도 과량입니다. 증거 모으세요. 이 문자 삭제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증상들이 모두 설명됐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차를 그냥 삼키지 않겠다고. 마치 마시는 척하다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두꺼운 보안장치,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장, 항상 잠겨있는 대문과 그 앞을 지키는 경비원들. 처음엔 안전을 위한 장치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3번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시는 척하며 일부를 뱉어냈지만 그가 곁에 있는 시간엔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러운 척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연 씨,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걸음걸이도 전보다 힘이 있네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화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표정과 행동을 철저히 통제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에 간 틈을 타 저택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잠겨있던 서재문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가 사용하는 걸 우연히 보았기에 열쇠가 어디 있는지 대략 알고 있었죠. 그날 아침 그가 외출하자마자 청소용품함을 열었습니다. 뒤편에 붙어 있던 작은 열쇠를 꺼내 서재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고 벽면엔 의학 서적과 노트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엔 잠금이 걸린 노트북, 그 옆엔 서류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비닛 서랍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기록이라고 적힌 폴더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3개의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윤정 1998-2003 사망, 최은지 2006-2011 사망, 정하경 2014-2019 사망.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 속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 적혀 있었지만 옆에 적힌 메모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험 시작 3개월 차, 약물 반응 양호, 기억력 저하, 의존성 심화, 용량 15% 증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파일도 거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만 급성 심정지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달랐습니다. 모든 기록엔 약물 투여량, 신체 반응, 심리 변화가 마치 실험 노트처럼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제 이름이 적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김나연 실험 시작 2개월 차, 이전 대상보다 저항 강함, 약물 용량 20%로 상향, 예상 지속기간 1년 이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4번째 대상이었고 그의 기록 속에서 다음 희생자라는 뜻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혜린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전송하자마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서둘러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오기 전 침착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그의 약을 완전히 끊고 혜린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뿐. 하지만 위험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제 곁에 앉았습니다. 나연 씨, 차를 마시지 않고 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마시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거든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모든 게 들통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숨을 죽인 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살아서 나갈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하게 달였어요. 건강에 더 좋을 겁니다. 그 말에 내심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입에 가져가는 순간 차에서 알싸한 향과 함께 어디선가 익숙한 약 냄새가 스쳤습니다. 저는 잔을 입술에 대고 마시는 척만 한 채 은밀하게 삼키지 않고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해 천천히 뱉어냈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수시로 제 쪽을 흘끗거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한복재단에 몰두했습니다. 손끝은 바늘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오직 탈출 방법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다음 주 화요일 출장 간다고 하셨죠? 그때 구하러 갈게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6일 동안 들키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를 조금씩만 삼키고 대부분 뱉어내어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행동해 그의 의심을 피하는 것.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연기였습니다. 그가 건네는 차를 자연스럽게 받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가 집을 비우면 짧은 시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감춘 얼굴. 출장 하루 전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연 씨, 내일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밖에 나갔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일 드디어 나간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그는 캐리어를 끌며 출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약은 김 여사가 챙겨줄 거예요. 시간 맞춰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혜린이 오기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오 무렵 김 여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길,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잔 속의 차를 변기에 조심스럽게 버리고 입을 여러 번 헹궜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3번의 짧은 울림,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혜린과 2명의 여성보호센터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상담차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제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김 여사가 부엌으로 향하는 순간 혜린이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약 봉지를 꺼내 김 여사의 차잔에 부었습니다. 몇 분 뒤 김 여사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USB. 모든 게 제 손에 쥐어지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모 갑시다. 혜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감옥 같은 집의 묵직한 공기와 달리 바깥의 바람은 자유로웠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 집을 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모르는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차는 쉼터로 곧장 달렸습니다. 해리는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모. 여기는 안전해요. 쉼터에 도착하자 여성 상담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분노, 공포,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이틀 뒤 저는 해린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사진, 그가 건넨 차에서 검출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제 혈액과 모발에서 나온 성분 검사까지. 해리는 경찰과 여성보호센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기자회견 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나연입니다. 그리고 이정우의 네 번째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닌 실험을 했습니다. 약물로 저를 무너뜨리고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 부인들의 사망 경위, 서재에서 발견한 기록, 그리고 제가 겪은 감금과 약물 투여까지. 그날 이후 여론은 크게 들끓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김나연을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또 다른 피해자를 막자 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지하에서 비밀 실험실과 약물 샘플, 그리고 전 부인들의 상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사흘 뒤 그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속 그의 얼굴을 보자 심장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떨림이었죠.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그와 다시 마주했지만 이제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위협이 아닌 패배한 자의 허망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우, 살인, 감금, 약물 투여 및 인체 실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보상금의 절반을 여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남은 절반으로 작은 한복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바늘과 천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손떨림이 남아 힘들었지만 매일 천을 고르고 바느질을 하다 보니 조금씩 옛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공방은 점점 알려졌고 단순히 한복을 수선하러 오는 손님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옷을 만들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저 역시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생애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 한복을 지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옷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옷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한 옷인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디자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를 위한 옷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옷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실험 대상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제가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정한 미소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는 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와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